안녕하세요. 딸넷 아들 둘의 엄마 사리TV의 방정선입니다. 오늘은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6번째.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품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정돈하는 시간, 깊은 사색을 위한 오후 3시의 마지막 티타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를 보고 기절했다. 첫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 1610년작 수산나와 늙은 장로들을 본다. 때는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기, 경건한 사람 요아킴에게는 정숙한 아내 수산나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요아킴의 집을 찾아와 거룩한 친교를 했다. 이들 가운데 음흉한 두 장로가 있었다. 어느 날 두 장로가 요아킴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나 요아킴이 없어 다시 돌아간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수산나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은 모른 채 하며 문을 나선다. 한편 목욕 향로가 없음을 안 수산나는 여종을 시켜 향료를 갖고 오라고 한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 얼마 후 나갔던 두 장로들이 각각 요아킴의 집으로 돌아온다. 순간 서로를 보고 놀라며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두 장로의 목적은 수산나를 향한 음욕이었다. 수산나를 찾아간 두 장로는 그녀에게 동침을 요구한다. 파렴치한 두 장로의 요구에 수산나는 강하게 저항한다. 거절당한 두 장로, 수산나에게 사악한 협박을 한다. 수산나, 우리 요구를 거절하면 당신이 청년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낼 것이오. 그러나 끝내 거절하는 수산나. 그들에 의해 법정에 고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사형이었다. 남편 요아킴과 수산나는 고요히 기도한다. 한편 이 소식을 사제 다니엘이 듣게 된다. 다니엘은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개입한다. 먼저 고발자 두 장로를 법정으로 불러 차갑게 묻는다. 당신들이 봤다는 불륜을 저지른 젊은이의 이름을 대라.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두 장로, 서로 다른 이름을 말한다. 이로써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고 두 장로는 차명을 받는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혼란스럽다. 수산나의 행위, 그것에 극치의 경의를 표하다가도 두 장로의 음흉함, 그것이 모간 가시처럼 걸린다. 두 장로의 잔인한 음흉 때문이다. 사실 생을 알수록 음흉이란 단어가 참 싫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내겐 혐오이다. 왜 그런가? 음흉, 그것은 얼굴을 감춘 악이기 때문이다. 늘 아닌 듯 연출하는 그 표정, 소름 돋는다. 또한 이 화폭안의 음흉한 악의 얼굴로 그려진 유대교 장로, 그들을 생각해 본다. 신의 계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그들이 보인 추한 음흉함,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당혹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나이다. 분칠을 지운 나의 참 얼굴이다. 첫에 위선으로 분칠했던 얼굴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씻겨 드러난 민낯. 바로 그것이다. 결코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 17세기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기어이 하나님이라는 무겁고 불편한 외투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이어 인간에 대한 찬사를 선언한다.
인간은 충분히 신으로부터 독립할 자격이 있는 성인이다. 이 사실을 신도 알고 있다. 다만 이 사실을 인간에게 비밀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기대했고 그 희망을 스스로 타진했다. 인간? 희망? 그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들은 틀렸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혹으로 그들의 희망은 배반당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왜 희망일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독일 히틀러 정권은 1933년 뉘른베르크 법안을 발의한다. 오늘 이후 이상적인 독일 건립에 해방되는 모든 해양 요소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법의 문제는 제거 대상인 해양 요소에 정신질환자, 유전병, 난쟁이 같이 오히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 독일 정권은 12년간 이들에게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다. 정신질환자 여성의 강제 낙태, 지능 낮은 여성에 대한 불임수술, 유전병 환자의 결혼 금지 등 각종 악행들이 그 시대에는 합법이었다.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의 일이다. 또한 이 해양 요소에 유대인도 포함됐다. 왜 유대인인가? 히틀러 정권은 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 전쟁 기금의 확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를 파악한 유대인들이 그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히틀러 정권은 분노한다. 자국 영토에서 금융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들. 그럼에도 독일 사회를 위해 그 어떤 기여도 거부하는 유대인들. 독일인들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 해양 요소였다. 결국 유대인들은 폴란드 국경의 6개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된다. 이 참혹을 목격한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녀는 폭력의 세기에서 말한다. 나는 악의 얼굴이 우리와 이렇게 닮았는지 몰랐다. 악의 얼굴, 그것은 너무 평범했다. 나는 유대인의 학살을 본 이후 더 이상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쓸 수 없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런 잔악은 아르고스 늪지에 살던 머리가 9인 사악한 뱀 히드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도 그리고 당신 곁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도 인간이 인간에게 희망일까? 그리 믿고 싶은가? 나치 독일만이 아니다. 9세기 초 미국도 그러했다.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 니에 묻어주오. 1860년부터 30년간 백인들에 의해 사냥하듯 자행됐던 북미 인디언 샤이엔족 학살사이다. 이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백인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것은 단 하나, 우리 땅을 먹는다고 했고 결국 우리 땅을 먹었다. 이후 인류 역사에서 북미 인디언 2,500만 명이 사라졌다. 유대인과 인디언을 향한 대학살. 이것들은 신을 거절한 인간들이 만든 악의 역사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한 듯하다. 싫어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심하는 사람은 있어요. 생각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다. 생각이 병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평생 자신을 보고 기절할 줄 모른다. 오직 세상을 향한 분노, 불평뿐이다. 혹시 자신의 내면을 본 적 있는가? 허영, 무관심, 나태함 이런 것들과 눈이 마주쳤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행복이다.
자신이 기절해야 할 충분한 이유 그 하나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 착한 발견이다. 한편 기절이란 단어를 보아 앙드레 지드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 나는 세상에 무관심으로 질식한다. 세상이 이렇게 탁해진 것, 단지 대기 중 산업오염의 함량이 늘어서일까? 아닐 것이다. 그 탁함, 무관심이 방출시킨 것 때문이었다. 무관심, 그것은 분명 악마의 심장이다. 그리고 악마가 되려는 자, 그들이 가져야 할 심장이다. 1818년 메릴 셸리의 소설 플랭켄슈타인. 이 작품은 결코 괴기 소설이 아니다. 사람의 무관심이 만든 폐해를 고발한 사람 이야기다. 제네바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그는 야심차게 생명 창조의 연구를 시작한다. 그것은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연구였다. 수없는 실패 이후 죽은 자의 뼈로 240cm의 인형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못한다. 창조주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경악한다.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애완이 아니었다. 차라리 괴물이었다.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그는 흉측한 피조물을 보며 조소한다. 한편 괴물은 창조주 프랑켄슈타인에게 자신이 사랑할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기가 막혀 냉소하는 프랑켄슈타인. 그는 괴물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한 후 그를 떠나버린다. 떠나는 프랑켄슈타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붙잡는 피조물. 이런 그에게 폭언을 하며 매몰차게 뿌리치는 창조주. 피조물은 자신을 버린 창조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이 괴물은 먼저 사람의 위협을 피해 본능적으로 허름한 축사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관찰하며 언어를 익히고 사유 능력까지 습득한다. 이제 복수 준비를 마친 이 피조물은 마을로 은밀히 잠입하여 플랑켄슈타인의 동생과 아내를 살해하고 북극으로 도망간다. 이 사실을 들은 플랑켄슈타인, 이 괴물을 살인자라 부르며 절규한다. 곧이어 그는 괴물을 죽이기 위해 북극으로 간다. 그러나 오히려 플랑켄슈타인은 탐험대 배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창조주의 죽음을 확인한 괴물은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는 말을 탐험대원들에게 남기고 멀리 사라진다. 이후 이 괴물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불편한 증오, 복수, 그리고 죽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그렇다. 그 시작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플랑켄슈타인의 냉혹한 무관심이었다. 그는 이 괴물의 간절한 부탁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냉대 무관심으로 대했다. 이것이 그를 진짜 괴물로 만들었다. 이 사실은 괴물이 창조주에게 한 말에서 나타난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테의 신고 연옥 제13곡.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길을 가다가 눈이 철사로 꿰매어져 있는 무리를 만난다. 이유를 물으니 그들이 고통스럽게 말한다. 이곳에 오기 전 우리 눈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며 늘 엿보았지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말이요. 누가복음 16장. 그곳에 권력의 자색 옷과 재력의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한 부자가 있다. 그는 매일 연회를 열어
자신의 능력 우월을 과시한다. 그런 그가 사흘 후에 그는 매일 연회를 열어 자신의 능력 우월을 과시한다. 그런 그가 사후에 간 곳은 어둡고 추운 음부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탈세, 가렴주구, 부전축제를 했나? 그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가까운 곳, 자신의 대문 밖 그곳에서 한 그릇 밥, 국물을 신음하며 기다리던 거지 나사로가 이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으로 채워진 악마의 심장이다. 악마의 심장을 지닌 자는 마땅히 그에게 어울리는 음부로 가야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이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 일 없는 듯 강하게 사는 우리. 그것은 악마의 심장을 지니고 사는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다. 이래도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인간에게 희망인가? 마틴 루터가 묵상 중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가죽 노트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나를 보고 너무 놀라 기절했다. 네, 여러분,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 마지막 6번째 낭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고전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과 가치를 돌아봤고요.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김겸섭 작가님의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여러 미어보다 글의 이 에필로그에 잘 담아져 있습니다. 에필로그 낭독해드리면서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의 티타임을 마쳐야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만남 기대해주세요. 에필로그 꽃과 잡초. 잡초가 꽃에게 말했다. 예, 너도 가꾸지 않으니 잡초구나. 그렇다. 꽃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된다. 또한 이는 분명, 그럼 잡초도 잘 가꾸면 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라는 질문. 그것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꽃이 있고 또 잡초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것은 무지이다. 더 나아가 나는 꽃이고 너는 잡초라는 병든 우월감. 그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나는 잡초니 꽃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못난 자괴감. 이것은 자학이다. 세상은 꽃과 잡초가 섞여 사는 터이다. 그러니 서로 마주보고 살아야 한다. 그건 선택이 아닌 불가피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 그것은 이 둘 사이의 지독한 불화이다. 이 간극 참 너무 넓고 멀다. 지금의 세상이 넘실거리는 풍요를 적재해 놓고도 여전히 가난처럼 신음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변함없이 꽃에게 갈채를, 잡초에게는 야유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간극, 우리가 무책임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의 철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봄이 와도 체온이 증발된 대지, 수은주 임계점이 빙점 아래 머무는 겨울을 사는 것이다. 이는 가옥이 깃든 비가이다. 우리가 꿈꾸는 삶, 곧 분노를 숙성시켜 사나운 표정이 지겨워지는 삶, 원망에 저항하여 서로가 매질을 포기하는 삶, 시기를 거절하여 모두가 공존 가능한 평균의 삶. 이런 삶의 봄빛이 살아있는 그런 봄의 예감, 이런 아름다움, 아직은 이른가?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다. 늘 그렇듯이 겨울은 마냥 얌전히 가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전 이미 모습 감춘 그 봄을 모아드리고 싶다. 눈 쌓인 초록 벤치 위로 그 봄을 다시 정중히 불러드리고 싶다. 이 행복한 상상, 그것은 숙연이다. 그러나 이런 봄의 도래, 그냥 오지 않는다. 먼저 조건을 요구한다. 어떤? 꽃과 잡초, 서로가 서로를 존중 격려할 때이다. 또한 꽃에게는 스스로 낮아짐으로 잡초를 격려하고 잡초는 알맞은 자존으로 꽃을 존중하는, 그래서 꽃도 살고 잡초도 사는 그때 겨울은 해체되고 비로소 봄은 행복하게 복구된다. 그렇다. 봄의 귀한, 그것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다. 그러니 이제 꽃과 잡초가 스스럼 없이 만나야 한다. 그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를 내려놓기 위해. 우린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천사 다미엘이 그의 소망대로 사람이 된 후 어느 날 오후 3시경 사람의 음료 커피를 처음 마시고 황홀해 하듯이 우리도 오후 3시에 커피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의 테라스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늘빵에 곁들인 에스프레소 커피에 마음을 적셔야 한다. 천사 다미엘이 그랬듯 우리도 삶, 사랑,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처럼 어렵게 만든 오후 3시의 소중한 향연, 바로 그 모습을 흑백 사진에 실어 서로의 액자에 소중히 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액자 아래 이런 제목을 진한 커피색 활자로 음각해보자. 그날 오후 3시 이곳에 커피를 마시는 천사들 오다. 이 상상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이다. 맞은편 넓은 창에 있는 커피 테라스를 본다. 언젠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커피 향처럼 볶아 음미할 그 사람. 또 그 천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이다. 이제 끝으로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를 아이돌 보듯 세심한 손길로 어루만져 품격 있는 글과 책으로 세워주신 토기장의 편집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글이 꽃과 잡초, 그들 모두가 기다리는 그 봄을 단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재촉하는 조용한 힘이기를 바란다. 2014년 반쯤 지난 봄날, 분재로 다시 태어난 이름 모를 봄꽃을 보며